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미학과 박사과정 임수영입니다. 이번에 한국미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저의 발표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분석미학의 새로운 논제로 떠오르는 창의성에 관한 논문을 썼고, 이에 관해서 활발한 논의를 펼치고 있는 거트의 창의성에 관한 주장과 그 논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트의 이론을 살펴보기 앞서 분석미학에서 창의성에 관한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미학에서의 창의성에 관한 기본적인 전제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기에는 분석미학자들이 창의성과 관련해서 동의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 X가 창의적이라고 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새롭고 가치 있는 무언가, 이 무언가는 물리적인 결과물일 수도 있고 방법이나 이론 같은 아이디어가 중요한 추상적인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새롭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필요 조건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롭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낸 사람을 창의적이라고 부른다는 것이고, 이는 대부분의 분석미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성은 예술이나 과학같이 전형적으로 창의성의 발휘가 필요한 분야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술이나 과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창의성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버튼은 이 글에서 요리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요리사가 새로운 맛의 요리를 만들어냈으면 그 사람이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정리하자면 예전의 창의성에 관한 논의는 예술, 과학 같은 분야에 한정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그 분야들을 조금 넓혀서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이 분석미학의 문제의식입니다. 세 번째로, 뛰어난 창의성에서부터 최소한의 창의성에 이르기까지 창의성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창의성과 관련된 대중적 생각은 뛰어난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가령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되는 화가들, 히카루 같은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이런 경우들만이 창의성의 사례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창의성을 갖지 못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간 정도의 창의성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도 분석미학자들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논문의 주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등장할 개념이라서 산물의 새로움과 가치 있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산물이 만족해야 하는 새로움의 조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만들어진 산물들 전체를 고려했을 때 이전에는 없었던 무언가이어야 합니다. 물론 비교 대상이 되는 산물들의 범위는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좁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아이의 그림을 두고 창의적이라고 하는 경우, 우리는 이 아이의 그림을 유명한 작가가 만든 그림들 전부와 비교하지는 않겠죠. 아이들이 그린 다른 그림이랑 비교했을 때 새로우면은 새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한 산물이 만족해야 하는 가치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분야를 오래 괴롭혀왔던 문제, 철학에서의 수수께끼라거나 예술사적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거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 분야의 발전을 이끌거나, 혹은 그 분야에서 중요하게 추구하는 가치, 가령 요리의 경우에는 맛, 새롭기는 한데 맛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런 것들을 달성해야지 이제 그 산물을 가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조건에 관해서는 훨씬 더 많고 복잡한 논의가 가능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논문의 주제는 창의성과 기술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창의성에 관한 거트의 주장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트는 어떤 사람이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그냥 만들어냈다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창의적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 납치되어서 방 안에 감금된 사람의 사례를 예로 듭니다. 거트의 사고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납치되어서 눈이 가려지고 손발이 묶인 채 방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방을 탈출하기 위해서 방 안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이 방에는 내면에 캔버스가 붙어 있었고, 방에 질척거리던 마르지 않은 페인트가 발려 있어서
이 사람이 탈출하려고 몸부림을 친 결과 캔버스 위에 어떤 추상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름답고 새로운 패턴이 생겨났다고 가정해보자고 거트가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술 분야에서 뭔가 새롭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버튼은 이 사례에 대해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 사람이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판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버트가 보기에는 이 그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이 뭘 만들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그림과 관련해서 가진 기술이나 그림에 대한 숙고가 그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밀접하게 활용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버트는 인간의 심적인 특징이 그가 만들어낸 새롭고 가치 있는 결과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버트는 이런 식으로 조건을 수정합니다. 한 사람이 특정 분야에서 새롭고 가치 있는 산물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이 사람은 그 분야에서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처럼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해서 새롭고 가치 있는 산물을 우연히 만든 경우를 창의성의 사례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버트는 나아가 이런 의도적인 창작 활동을 하는데 필수적 심적 역량을 제안하는데 그게 바로 기술입니다. 즉, 버트는 새롭고 가치 있는 산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에서 기술이 성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얼핏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버트는 이 생각이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기술의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논문에서는 2.1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저희 논문에서 핵심 개념으로 등장하는 기술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아차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기술은 과학 기술의 발전이나 기술 문명의 발전이라고 할 때 그러한 의미의 기술이 아니라 그거는 아마 테크놀로지에 가까울 것 같아요. 여기에서 기술은 인간이 수행과 관련해서 갖는 지식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 사람이 특정 활동과 관련된 기술을 가졌다는 것은 그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술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타당하게 만들어주는 몇 개의 개념을 철학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크네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개념이죠. 테크네는 의자, 책상 같은 실용적 물품뿐만 아니라 회화, 조각 같은 조형적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노하우 일반을 일컬었으며, 이 노하우에서 핵심은 바로 규칙입니다. 의자와 책상을 만들기 위해 따라야 하는 일련의 규칙들이 있으며, 테크네를 지닌 사람들은 이 규칙들에 따라서 목표로 하는 물리적인 대상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일컬어져 왔죠. 그 다음으로 기술과 관련될 수 있는 개념은 분석 철학의 인식론에서 언급되는 지식인 할 줄 아는 지식입니다. knowledge how라고 불리는데, 이 지식은 뭔가 할 줄 안다고 할 때의 지식으로 한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처음으로 인식론의 논의에 끌어올렸던 길버트 라이는 한 사람이 뭔가 할 줄 안다는 것을 그가 어떤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성향을 가졌다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할 줄 아는 지식에서의 규칙은 특정 활동의 성공적 수행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행위자가 따라야 하는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접영을 할 줄 안다면 그는 접영의 단계별 올바른 동작들을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다른 예로 한 사람이 체스를 둘 줄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체스 게임에서 말을 움직이는 규칙들을 숙지하고 있고, 체스 게임을 할 때 말을 체스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기술은 창의성과는 별로 관계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예술작품의 창조에 관한 플라톤이나 칸트의 사상이 이러한 생각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트는 플라톤의 영감론과 칸트의 천재론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창의성을 기술과 무관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그 주장을 지지한 사람들을 추진 이론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살펴볼 것은 추진 이론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추진 이론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 이론은 1950, 60년대 토마스 비어즐리가 전개했던 이론이고, 이들이 갖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분석 철학의 창의성에 관한 논의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술 영역에 제한되지 않는 창의성을 다루었다면, 이 시기의 이론들은 예술과 관련해서 창의성을 한정해서 다루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새롭고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목적적 과정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술가가 목적 수단에 대한 알을 갖고 창작 과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받으면서 전체 작품 완성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토마스가 추진 이론을 지지한 학자인데, 토마스는 소총수의 활동을 작가가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활동과 비교합니다. 소총수의 활동은 관역의 총알을 명중시킨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숙련된 소총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절차에 따라서 매우 능숙하게 움직입니다. 반면 예술가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절차에 따라 움직이면서 작품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토마스의 생각입니다. 토마스는 예술가는 작품이 나아가야 하는 적절한 방향을 알려주는 인상, 감정, 불명료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다고 보았어요. 이런 불명료한 느낌이나 인상이 예술가의 행동과 판단을 일으킨다는 점은 예술가가 작품 창작 과정에 대해서 목적 수단에 대한 알을 바탕으로 한 통제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비어즐리도 토마스와 마찬가지로 예술가가 자신이 도달하려는 목적, 최종 작품과 그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에 대한 알에 입각해서 작품 창작 과정을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가는 최종적으로 자신이 만들 작품의 구체적 특징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만들고 있는 작품이 지금 당장 갖고 있는 특질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테이블을 만드는 경우 이 사람은 테이블이 어떤 물리적 특징들을 가질지, 다리 모양은 어떻게 생겼으며 다리 색깔이랑 상판 색깔이 어떻게 다를지를 미리 알고 수 있을 텐데, 작가는 자신이 작품을 만들면서 자기의 최종 작품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모른다는 것이죠. 비어즐리에 따르면 작가는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의 인도를 받아서 현 단계의 작품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생각합니다. 이처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시기는 발명 시기,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현재 작품에 받아들일지를 선택하는 시기가 교차로 나타나는 것이 작품 창작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설명 또한 작가가 완전한 통제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비어즐리는 예술가가 작품 창작 과정에 대해서 갖는 통제력은 부분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설명이 신비스러운 설명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추진이론의 지지자들은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의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추진된다는 것이 뛰어난 예술가들의 경험을 통해서 뒷받침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영문을 옮겨넣긴 했는데 밑줄 친 부분만 보자면 피카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제 초록이 내 그림을 지배한다고 자기가 받아들인 초록의 감각들을 그림에 풀어내야겠다는 어떤 긴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헨리 제임스도 여기서 예술 작품이 freak of inoculation이 주사를 만들 때 따끔하는데, 그런 주사를 맞는 듯한 따끔함과 함께 시작하고 또 바이러스가 퍼지듯 작품이 저절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듯이 기술은 목적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통해서 성립합니다. 하지만 추진이론이 주장하듯 새롭고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목적과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의해 통제되는 과정이 아니라면은 이는 예술계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활동과 관련해서는 기술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아마도 거트가 추진이론에 대해서 가졌을 불만을 제가 추정해 봤는데, 첫 번째는 예술가의 통제력을 그가 가진 목적 수단에 대한 알과 별개라고 보는 것은 결국 작가의 작업을 운의 작용, 그때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 뭐야 막 이런 것들에 맡기게 되는데, 그런 운이 쌓이게 되면은 이 작가가 새롭고 가치 있는 작품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지, 자기 실력으로 우연히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운의 작용을 허용하는 그런 설명이 한 사람이 새롭고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한 노력을 더 온전하게 반영하는 설명이 아닐 것 같다고 버튼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튼은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활동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심적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거트가 이 심적인 특징을 기술이라고 주장했던 것인데 이 주장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이 곧 기술이라는 거트의 주장은 추진이론을 비판하는 네거티브 논증과 창의성이 어떤 기술인지를 설명하는 포지티브 논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 논변부터 살펴볼 텐데 이 소극적 논변은 추진이론의 창의적 과정에 대한 반목적적 설명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거트는 이를 통해서 창의적 과정이 목적적이며 따라서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활동이 기술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창의적 과정에는 목적에 관한 생각이 포함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도달하려는 목적은 처음에는 불분명할 수 있지만 이는 점차 구체적이게 될 수 있다고 거트는 주장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트가 새로운 맛의 케이크를 만들려는 요리사를 예로 듭니다. 새로운 맛의 케이크를 만들려고 하는 요리사는 처음부터 내가 만들고자 하는 케이크 맛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초콜릿 맛이 베이스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바람 정도는 가질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자기가 만들어낼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기엔 불충분하죠. 버튼은 이 요리사가 기존의 초콜릿 케이크 레시피들과 자신이 가진 재료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맛이 무엇인지 이 맛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를 실험하면서 새로운 맛의 케이크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리사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점점 구체화하고 이를 만들기 위한 수단도 궁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의적 과정은 목적에 대한 생각을 포함하므로 목적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활동을 기술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다음은 적극적 논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의성이 기술의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점을 통해서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기술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창의성이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기술이라는 점을 거트는 적극적 논변에서 주장합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창의성이 기술의 4가지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조건이 기술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트는 어떤 심적 역량이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들을 만족할 필요는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기술은 분야 특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 기술이 피아노 기술과 구분되는 영역을 갖고 요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술을 피아노 치는 거에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 기술은 성취이고, 세 번째로 기술은 연습이 가능하다는 것, 네 번째로 기술은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3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기술은 인간이 수행과 관련해서 갖는 지식이라는 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일종의 인지적인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은 주로 연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기술이 활동을 위한 적절한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뜻한다면 이러한 능력은 정해진 규칙 절차를 구체적 상황에서 반복하면서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필요한 상황에서 이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서 사고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거트는 이 중에 1번이랑 2번 조건은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에 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창의성 분야 특정적인데 예술 분야에서 창의적인 사람이 과학이나 요리 같은 다른 분야에서 창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창의성은 성취인데 우리는 창의적인 사람이 모종의 성취를 이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번과 4번 조건과 관련해서 창의성이 어떻게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는지는 그냥 우리의 직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거트는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차나 규칙에 숙달되는 것은 한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고안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트는 창의성이 연습이 가능하며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서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트는 사람들이 창의적이게 되는데 가르친 교육 컨설턴트 심리학자들이 있다라는 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창의성을 배울 수 없다고 볼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도 새롭고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된 기법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비정형의 얼룩에서 구체적인 풍경이나 형상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화가가 새로운 상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그마 95 영화 운동에 참여했던 감독들은 영화의 표준적인 제작 규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영화 제작에 실천해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버튼은 아마 이 기법들처럼 주어진 것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창의성을 연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버트가 사례만 제시하고 어떤 점에서 이 사례가 기술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더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버트가 언급한 사례, 특히 도그마 95 운동이나 다빈치의 사례에서 연습을 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규칙을 찾아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도그마 95 운동의 강령은 당대 영화계에서 유통되는 영화와는 다른 장면과 형식의 영화의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일 뿐 특정 활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규칙이나 절차처럼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조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튼은 이런 의문에 대해서 루틴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술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은 규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데 예를 들어 규칙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활동도 이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일반적인 절차나 규칙을 집어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활동에 대해서 성립하는 기술은 루틴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견 타당해 보입니다. 즉, 창의성은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인데 이 기술은 규칙이나 절차 같은 루틴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거트의 적극적 논변의 주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거트의 설명에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았고 그 부분을 비판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판은 거트의 적극적 논변에 대한 비판입니다. 루틴을 따르지 않는 기술이라는 개념이 창의성이 어떤 기술인지와 관련해서 설명해주는 바가 무엇인지 저는 불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루틴을 따르지 않는 기술이 이론적으로는 필요하긴 합니다. 기술의 무한 퇴행에 이런 기술을 상정하지 않으면 기술의 무한 퇴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활동을 위한 기술에는 규칙이 있고 그리고 이 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활동을 위한 기술에는 또 다른 규칙이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이 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게 끊임없이 이어질 텐데 그거를 끊어내려면은 루틴을 따르지 않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는 점은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 기술이 창의성이 어떤 종류의 기술인지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트가 자신이 제시하는 사례를 더 설명해서라도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기술의 정체를 조금 더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한 사례를 바탕으로 거트가 염두에 둔 기술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의성을 교육한 사람들의 사례를 참고했고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 사고 기술입니다. 에드워드 보노라는 교육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수평적 사고 개념을 제시했어요. 한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보면서 유연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르쳤고 토니 부잔도 마찬가지로 교육 컨설턴트로 서로 관련 있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인드맵을 여러 과제에서 활용하도록 교육했습니다. 버트가 염두에 둔 기술은 이 사례들을 고려한다면 한 분야에서 자기가 도달하려는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구체화할 때 이를 잘 생각해낼 수 있도록 훈련된 사고 능력 같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버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기술로서의 창의성이 이것이라면 이건 버트의 주장을 너무 약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의적 과정이 목적적임을 밝힘으로써 창의성이 기술임을 증명하겠다는 애초의 목적에 비해 잘 훈련된 사고 능력이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기술이라는 주장은 다소 허망한 결론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비판은 추진 이론과 거트의 이론의 유의미한 차이에 관한 비판입니다. 제가 거트의 논변이 앞에서 전개된 것처럼 약해진다면 저는 이 주장은 추진 이론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거트가 설명하는 창의적 과정과 추진 이론이 설명하는 창의적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거트는 처음에는 도달하려는 목적이 불분명하지만 후보로 거치면서 점차 구체화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추진이론의 지지자들도 목적에 관한 생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뿐 예술가들이 작품에 관한 불분명한 착상에서 출발해서
작품을 만들기를 시작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런 착상은 아이디어가 문득 떠오르는 그러한 형태로 작가들에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흩뜨려 놓은 물건들을 보고 작업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나 머릿속에서 갑자기 악상이 떠오른 경우, 이거 갖고 작품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을 이제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창의적 과정에서 추진이론과 거트가 주목한 부분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이론가들은 영감, 착상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예술가에게 무언가가 일어나는 순간들을 강조해서 창의적 과정을 서술한 반면, 거트는 창작자가 자신이 도달하려는 목적에 관한 생각을 하고 이걸 구체화하려고 노력하는 등 창작자가 능동적으로 뭔가 한다는 측면을 강조해서 서술한 것입니다. 하지만 추진이론가들도 작가가 전혀 통제력을 갖는다고 보진 않았고, 영감을 토대로 작품을 수정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았죠. 아까 비어들기가 말한 셀렉티브 페이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셀렉티브 페이지 같은 단계에서 유연하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도록 잘 훈련된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추진이론과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버트는 추진이론과 대립되는 이론으로서 자신의 이론을 성공적으로 정립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마지막에서는 이제 기술과 창의성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좀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창의성을 기술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려는 버트의 시도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새롭게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것, 그 과정에서 어떤 심적 요인이 개입하는지 밝히는 것은 그 새롭게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트가 논문에서 제시한 다른 사례들에서 좀 힌트를 얻었는데, 예를 들어서 1.5m 높이의 케이크를 만드는 것이나 실현이 어려운 외관으로 디자인된 건물을 건축을 해야 하는 건축공학자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거트는 이런 사례들을 다른 목적으로 제시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 사례들을 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만들어야 하는 생산물의 형태에는 제약이 있고, 때때로는 여기에 제한된 자원이나 시간이라는 환경적 제약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생각을 무작정 자유롭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만드는 활동 자체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즉 예술이건 요리건 건축이건 이렇게 생산물과 관련된 제한이 있는 조건에서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경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해진 절차, 첫 번째로 제약 파악하기, 이런 제약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 선택지를 가려내는 것, 구현 방법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만들기를 시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밟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결과물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은 새로움의 정도나 가치의 정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점은 창의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문제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작품이 예술사상 만들어진 모든 작품을 고려했을 때 다음 시대의 미술을 선도할 정도로 새롭거나 유의미하진 않아도 예술의 한 장르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새롭고 유의미하다면 그것은 창의적인 산물이고, 이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한 사람 혹은 사람들 집합을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한된 상황에서의 창의적 성과를 문제 해결 기술과 연관짓는 것은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활동에서 한 사람이 기여한 바를 명확하게 하고 그에게 적절한 크레딧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 해결 기술로서의 창의성이 설명할 수 있는 생산활동의 범위, 수많은 예술 창작에 어디까지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 기술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지 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후의 연구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조선우입니다. 제가 오늘 논평을 하게 된 발표자의 글은 창의성에 대한 글입니다. 이 글이 특별히 반가운 것은 2018년 여러 선생님들이 분석미학의 연구 현황을 보고하고 현대에 더 주목받아야 할 연구 영역들을 제시하기 위해 공동 집필하신
분석미학 무엇을 어떻게 라는 논문에서 감정 그리고 허구와 함께 미래지향적 연구 영역으로 지목되었던 중요한 주제이면서도 분석미학에서 아직은 하나의 확고한 연구 영역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것이 바로 창의성이기 때문입니다. 앞 논문에서는 이것을 창조성이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미학지에서도 창의성과 관련된 논문으로는 2016년에 게재된 강선아 선생님의 창의성의 원리로서의 은유에 대한 연구, 그리고 2012년에 게재된 김연희 선생님의 예술 과정으로 본 창의성의 기원, 존 듀이의 질적 사고의 실천적 함의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서울대학교 미학과 대학원에서 창의성을 다루는 수업이 개설되었고 미학과 창의성을 주제로 별도의 연구 모임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분석미학 연구자들 사이에 창의성에 대한 연구적 관심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관련 연구 성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발표자의 글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고 특히 이 글은 창의성이 소위 계산된 비합리성이라 주장하면서 창의성이 지닌 비합리적 국면의 기저에 합리적 국면 또한 존재함을 시사하는 거트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창의성과 합리성의 관계를 고찰하게 하는 글로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자의 글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거트의 창의성은 기술로 규정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창의성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잘 알려진 이론인 플라톤의 영감론이나 칸트의 천재론에 따라 예술가의 창작이 신적인 것 혹은 타고난 것의 산물로 간주될 때 창의성을 발휘하는 주체의 성취와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거트의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으며 그래서 추진이론으로 분류되는 토마스나 비어즐리의 이론 역시 창작의 과정에서 갑자기 행위자에게 떠오르는 영감이나 아이디어 등 그에게 무언가가 일어나는 순간을 중심으로 창의적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앞서의 문제를 공유하는 바 창의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인간의 창의성을 신비화하고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한정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의성이 몇몇 위대한 예술작품만이 아닌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발휘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거트와 발표자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거트의 주장대로 창의성이 기술로 규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며 연습할 수 있는 것이 되므로 예술 창작을 합리적 과정으로 이해하게 하여 예술가의 성취와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휘되는 창의성에도 주목하게 해줄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발표자는 거트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거트의 창의성 이론은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이 결국 창의성이 기술로 규정될 수 있음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발표자는 기술로서의 창의성을 주장하기 위해 거트가 사용한 예시들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이를테면 거트는 도그마 95 영화 운동에 참여했던 감독들이 표준적인 상업 영화 제작 방식을 피함으로써 즉 특별한 조명이나 시각 효과 등으로 장면에 효과를 주는 것이나 별도로 사운드를 만들어 영화에 입히는 방법 등을 엄격하게 피함으로써 새로운 영화 제작을 시도했다는 것을 하나의 예시로 제시합니다. 그러다 발표자는 그 감독들이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로 인해 정말로 창의성이 개발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을 창의성을 위한 연습이라고 하기에는 연습하는 이들이 따라야 하는 정확한 규칙이나 절차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영화 셀레브레이션이나 백치들을 포함하여 그 운동에 참여했던 감독들의 영화가 그 새로운 시도들로 인해 호평을 받았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그리고 이들이 기존의 정형화된 영화 제작 절차들을 구체화하고 그것들을 엄격히 피하는 것을 절차로 했다고 하면 왜 이것이 거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예시일 수 없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거트의 창의성 이론에 대한 발표자의 비판은 거트의 루틴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술에 대한 주장에도 적용됩니다. 발표자에 따르면 거트는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루틴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채 불충분한 사례들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의 입장에서 거트가 말하는 루틴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술이 무엇일지 이해해보자면 결국 그것은 특정 분야에서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해내고 구체화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훈련된 사고 능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될 때 거트가 말하는 기술로서의 창의성은 추진 이론과도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진 이론을 주장하는 이론가들이 창작 과정에 있어서의 우연성을 강조하면서 예술가에게 갑자기 떠오르는 영감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 영감을 가지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잘 훈련된 사고 능력이 제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추진 이론을 극복해보고자 했던 거트의 시도는 실패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발표자의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발표자의 이러한 논의를 따라가면서 논평자에게 든 의문은 추진 이론에서도 사고 능력을 창작 과정과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왜 그 사고 능력을 기술로서 인정할 수 없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술로서의 창의성을 주장할 때 거트의 의도는 창작 과정의 능동성과 창의성의 개발 가능성을 밝히는 데 있지 추진 이론과 공존할 수 있는 창의성에 대한 모든 직관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닐 것인데 거트가 추진 이론과 공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핵심으로 제시한다고 해서 왜 그것이 실패했다고 간주되어야 하는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발표자는 기술로서의 창의성을 주장하는 거트 이론은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의성이 기술로 간주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창작의 과정이 전체 과정이 추구하는 목적은 불분명하더라도 전체 과정이 작은 목적 수단들의 관계로 분석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문제 해결로서의 창의적 과정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발표자는 이 모델이 특정 분야에서 이루어진 탁월한 성취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중간 정도로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창의성부터 소소한 창의성까지 창의성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문제 해결 기술로서의 창의성에 주목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창의성이라는 아이디어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논평자는 먼저 창의성을 둘러싼 기존 담론에서 문제 해결 기술로서의 창의성을 긍정한 이론가가 없었는지, 이를테면 거트나 비어즐리의 이론과 이 아이디어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이론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표자가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이러한 창의성 모델의 적용 범위를 한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술 창작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창의성이 문제 해결 기술로 파악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앞서 발표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작품에는 이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데 어떤 위대한 어떤 창작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술 작품의 어떠한 사례가 발표자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시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문제 해결 기술로서의 창의성이 대부분의 예술 작품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읽고 논평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학의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는 창의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발표자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급하게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논평을 맡아주시고 부족한 논문을 읽어주신 조선우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논평에서 제가 미처 논문에 포함하지 못했던 국내의 연구 동향도 정리해주시고 꼼꼼하게 논문을 읽고 질문해주셔서 저도 많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크게 3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거트가 제시하는 도그마 95 영화운동 사례가 왜 창의성이 기술의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는지에 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도그마 95 영화운동에 참여한 감독들이 만든 영화들이 참신한 덕분에 호평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례 자체는 그 감독들이 영화라는 분야에서 창의적인 업적을 이루었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례 자체가 어떻게 기술을 배운 사례로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도그마 95 영화 운동에 참여한 감독들은 영화 촬영을 할 때 지켜야 하는 강령을 내세웠고 이런 것들이 연습 가능한 규칙처럼 이해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강령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따라야만 하는 규칙이나 절차보다는 감독들이 자신에게 스스로 부과한 제약에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수행과 관련된 지식에서 규칙이나 절차들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혹은 어떤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를 따라야만 한다는 주범적인 효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나 상황에서 따라서 적용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범용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체스 규칙은 모든 체스 게임에 적용될 수 있죠.
하지만 이 강령은 이 감독들에게는 참신한 영화를 만들기 위한 좋은 방법이었을지는 몰라도 다른 시대의 감독들에게는 어떨까요? 이런 강령이 부적절할지도 모르고 현재 주어진 것에서 벗어나라 같은 막연한 지침 외에는 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창의성을 연습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거트가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애초에 창의성이 배울 수 있다는 것, 연습할 수 있다는 것, 기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례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술교육 현장의 사례를 가져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저의 거트의 비판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거트가 제시하는 잘 훈련된 사고 능력 자체를 그냥 받아들여서 창의성을 설명하면 되지 않은지, 그런 능력 자체가 추진이론과 공존할 수 있다고 하여 거트의 창의성에 대한 설명이 실패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자면 제가 비판하는 부분은 거트가 이 설명을 논증하는 방식입니다. 거트는 추진이론과 자신이 창의적 과정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다르게 보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을 비판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거트의 이론 자체를 거부하기에는 사소한 이유일지도 모르고 선생님의 의문도 그 지점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추진이론과 거트가 창의적 과정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거의 다르지 않다고 해서 거트가 제안한 기술로서의 창의성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지는 않은가? 이런 의문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거트의 창의성 이론이 갖고 있는 문제들, 사례의 불충분함이나 추진 이론과의 불필요한 대립구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거트의 이론을 보완해서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한 방향이 아닐까 고민을 해보았던 입장에서 선생님께서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거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저되는 이유는 거트가 현대인들이 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법한 주장을 너무 쉽게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거트는 창의적 과정의 능동성과 이러한 창의성의 개발 가능성을 강조하였고, 거트가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방식으로 유연하게 사고하도록 잘 훈련된 사고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저는 이 주장은 많은 곳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너무 창의성에 대한 철학적 설명을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거트의 궁극적인 주장은 이걸 받아들이냐 마냐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거트 주장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결론에 관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문제 해결 기술로서의 창의성에 관한 기존 담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추진 이론과 거트의 이론이 이런 입장과 양립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2장에서 언급했던, 발표에는 포함을 하진 않았지만 데이비드 에커가 유사한 입장을 지지한 학자입니다. 1963년 논문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고, 브릭스만이 1980년에 쓴 논문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철학적, 미학적으로는 이런 논의가 뜸했고, 심리학계에서는 창의적 과정을 일종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설명하려고 많이 시도하였습니다. 오히려 철학자, 미학자들 사이에서는 예술작품 창작 과정을 문제 해결 과정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주로 모든 예술가들이 그렇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다가 반대의 근거였습니다. 정리하면 철학, 미학 쪽에서 이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기술로서의 창의성과 추진이론, 거트의 이론의 양립 가능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자면, 우선 추진이론가들은 문제 해결 기술이 창의성의 필수적이라는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예술가가 가진 기술에 의해 창의적 과정이 통제된다기보다는 예술가에게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 예술가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트는 문제 해결 기술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진 않았으나 그가 창의성과 기술의 연계에 관해 호의적 입장을 갖고 있었으므로 제가 제안하는 바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거트가 주장하는 기술로서의 창의성, 잘 훈련된 사고 능력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트는 제가 말하는 문제 해결 기술로서의 창의성에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은 문제 해결 기술로서의 창의성이 탁월한 작품을 만드는 것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를 지지해주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제한된 상황에서는 중간 정도 수준의 창의적인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보았지만 높은 수준으로 창의적인 작품도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는 탁월한 작품을 만드는 것에 문제 해결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 해결 기술로서의 창의성이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중간 정도 수준의 작품 창작을 설명하는 것에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딱히 어떤 사례가 있기보다도 환경이나 자원, 생산물의 형태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탁월한 작품이 나오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자원이 풍부하고 만들어내는 산물의 형태에 관한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작가가 더 좋은 결과물을 내도록 시간을 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비츠는 마티스의 사례를 들어서 참신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문제 해결 과정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마티스가 해결해야 하는 예술적 문제를 상정하지 않고 작품 만드는 것을 단지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색 조합을 찾는 유희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탁월한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의 절차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다 해도 문제 해결 기술로서의 창의성 개념이 무쓸모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 기술로서의 창의성에 갖는 쓸모는 예술사에서 전형적으로 캐논이라고 여겨져 왔던 것들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는 데 있기보다는 캐논에 비해서 덜 주목받는 작품들, 가령 동시대의 예술 작품들이 어떤 측면에서 창의적인지를 설명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